제네시스, 귀도 토넬리. 4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이주해 왔을 때 유럽의 많은 지역에는 이미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씨족 단위로 모여 동굴에서 살았는데 그 속에는 그들이 복잡한 상징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동굴 벽에 그려진 동물을 상징하는 문양과 그림, 태아의 자세로 묻힌 시신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동굴에서 이미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울려 퍼지고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신들의 계보에서 시와 우주론을 엮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수천 년 전이다. 세상 기원 이야기는 과학 언어 덕분에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대 우주론의 개념은 여전히 우리를 숨죽이게 한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에서 비롯된다. 기원 신화들과 과학. 콩고의 콤바족은 암흑세계의 위대한 지배자인 음본버가 끔찍한 복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와 우주를 창조하고 달, 별을 토해냈다고 믿었다. 아프리카 사헬의 폴리니족에 따르면 영웅 둔다리가 거대한 우유방울을 흙과 물과 철, 불로 바꾸었다고 한다. 질서를 수립하는 일은 필요한 단계이다. 낮과 밤의 순환과 계절의 변화 등 공동체 삶에 리듬을 줄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원시적 혼돈은 사나운 짐승과 가뭄, 홍수 등 자연이 풀어놓은 힘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영웅이 가져온 규칙에 따라 행동하면 이 규칙의 울타리가 공동체를 보호하게 된다. 신화에서는 다른 구성물도 태어나 종교와 철학, 예술, 과학이 된다. 이들이 섞이고 비옥해져 수천 년의 문화를 꽃피워낸다. 그러나 과학 분야가 다른 사변적 활동에 비해 급격하게 발전하는 순간부터 이러한 결합은 무너진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던 사회의 리듬은 전 인류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련의 발견으로 인해 깨진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근대가 탄생하고 사회는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사회 집단들은 동요에 빠지고 지배계급은 변화를 겪어 힘의 균형이 뒤집혀진다. 가장 깊은 변화는 우리가 의사소통하거나 부를 창조하는 방식, 이동의 방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세상 안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현대 과학이 제공하는 기원 이야기의 일관성과 완성도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다른 어떤 학문도 과학자들이 제공하는 관찰 결과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함께 했던 세계의 시나리오는 마법을 이뤄가고 있다 해도 과학을 통해 발전시킨 세계상은 놀랍다. 과학은 신화보다 더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 이야기를 짓기 위해 과학자들은 현실의 가장 은밀하고 미세한 구석까지 본다. 그렇게 생겨난 파라다임의 전환은 한 시대를 정의한다. 이 기저의 움직임의 리듬을 부여하는 과학적 발견의 압력은 지구의 지각을 변형시킨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 과학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태초에 진공이 있었다.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질문이 잘못 제기됐다. 시공간은 질량 에너지와 함께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전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시간이 생겨나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묻는 역설은 일단 받아들인다 치고 장차 모든 공간이 생겨날 장소 아닌 장소에 우리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는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고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물질적 존재지만 그래도 아직 물질이나 에너지의 흔적조차 없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앞에는 진공이라는 매우 독특한 물리 시스템이 있다. 개념적으로 보면 지구 중심의 우주와 태양 중심의 우주는 다르다.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달, 태양, 행성, 항성을 품은 경이로운 동심구의 운동에 대해 계산하고 논쟁을 벌였다. 그러다 갑자기 세계관이 무너졌다. 창조의 중심에서 지구를 제외한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17세기 사회에 그것은 엄청난 문화적, 철학적 충격을 가져왔다. 하지만 유혈 사태를 낳을 정도로 서로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 시스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면 유사한 구조가 발견된다. 두 시스템 모두 불변하는 정지된 우주, 조화롭고 영구적인 회전을 보장하는 기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1917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의 결과를 발전시키면서 균질하고 정적이면서 공간적으로 구부러진 우주를 가정했다. 질량과 에너지는 시공간을 뒤틀어 한 점으로 붕괴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양수값의 항을 방정식에 추가하면 이 수축 경향이 보정되어 시스템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현대 우주론의 시작은 이 조작으로 시작된다. 중력뿐이라면 피할 수 없을 우주의 종말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항을 만들어낸 것이다. 수천 년 동안 통용되어 온 우주의 안정성과 지속성이라는 고정관념을 유지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진공에너지인 우주상수를 도입하여 중력을 상쇄하고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 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가 수천 개의 은하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1920년대 초만 해도 과학자들이, 특히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도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면 놀랍다. 우리 은하에 속하는 천체들의 느린 동심원 운동은 우주가 고정되고 조화로우며 질서정연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줄 수 있었다. 곧 새로운 관측에 의해 이 모든 것이 의문시되지만 그 전에 벨기에의 젊은 과학자의 뛰어난 직관에 의해 오래된 개념과의 단절이 얘기된다. 1927년 33세의 사제인 조르주 르메트르는 케임브리지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동적 우주를 기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주가 질량은 일정하지만 시간에 따라 반지름이 커지며 팽창하는 시스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르메트르가 제시한 것은 자신의 새로운 이론을 제안한 논문에서 외부 은하 성운의 시선 속도 측정을 언급하는 것이었다. 별이나 어떤 발광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계산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후에 허블이 등장한다. 그리고 팽창하는 우주 이론, 빅뱅 이론이 등장한다. 터져나오는 숨결이 첫 번째 경이로움을 나타.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얇은 거품이 보이는 듯하다. 거품을 구성하는 많은 미세한 요동은 신화 속의 액체 아프로스를 떠올리게 한다. 양자 거품에는 사랑과 미의 여신보다 놀라운 것이 탄생한다. 우주이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양자 거품이 형성된 순간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짧은 시간이다. 기묘한 원시장. 현대 우주론을 뒤흔든 이론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32살의 나이에 미국 대학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던 젊은 물리학자 앨런 구스였다. 그는 코넬 대학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초청을 받았고 1979년 발표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전통적 빅뱅 이론은 관측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인되긴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았다. 골치 아픈 첫 번째 문제는 모든 것이 시작된 특이점의 기원이었다. 빅크런치는 배제되었기 때문에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특이점이 형성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1980년대에는 우주의 거대한 뇌파를 촉발할 수 있는 임계 밀도를 초과할 만큼 물질이 충분치 않다고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은 중력으로 인해 서서히 감속되겠지만 파국적인 중력 붕괴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요컨대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남아 있었다. 순전히 무작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미미한 크기의 물체에서 춤을 추게 하는 힘은 중력에 끌어당기는 힘이다. 빅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한 밀어내는 힘인 반중력이 필요하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방정식에 도입한 우주 상수와 비슷하지만 더 강력한 힘이다. 일반적인 물질 질량 및 에너지는 진공에서 음의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로부터 모든 것을 뭉개려는 경향이 있는 양의 압력이 생긴다. 반면에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작용하여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압력은 음의 값이 된다. 또 다른 수수께끼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놀라운 균질성과 관련이 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는 많은 은하가 있다. 일부는 평온하고 다른 일부는 블랙홀의 격렬한 활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아무리 놀랍게 보일지라도 우주의 풍경은 반복적이다. 둘째 날 섬세한 손길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다. 급팽창 단계를 벗어난 빛나는 우주에는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가 이미 들어있지만 그 내부를 봐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없다. 우리는 서로 구별할 수 없는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진 일종의 형태없는 기체를 볼 수 있다.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곳에서 자신과 동일하고 모든 방향에서 대칭적이다. 그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 팽창의 희열이 지난 후 우주는 내부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에너지에 힘입어 팽창한다. 우리는 빅뱅이 일어난 지 1000억 분의 1초 후에 이르렀고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힉스 보존을 발견하고 그 질량을 측정한 이후로 이 이야기에 비밀이 거의 없다. 갓 태어난 우주는 거대하다. 10억 킬로라는 상당한 크기에 도달했다. 온도가 특정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힉스 입자가 응결되어 결정화된다. 힉스와 연관된 장은 진공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값을 얻는다. 그 속을 통과하는 많은 기본 입자들은 강한 상호작용을 겪으며 속도가 감소하여 질량을 얻는다. 힉스장에서는 원시 우주를 특정짓던 완벽한 대칭이 무너지고 약한 상호작용이 전자기 상호작용과 분리된다. 일부 입자는 너무 무거워져 불안정해지면서 빠르게 식어가는 우주에서 사라진다. 다른 입자들은 질량을 얻지만 가벼움을 유지한다. 새로 등장한 힉스장은 섬세하게 작용하면서 단순하고 명확한 규칙에 따라 다양성을 구축한다. 힉스장 안에서 얽혀있는 듯이 남아있는 기본 입자들은 상호작용의 세기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모든 것이 섬세한 손길에서 탄생하고 그 손길은 사물을 영원히 변화시킨다. 셋째 날, 불멸자들의 탄생. 양력과 전자기력을 영원히 분리시킨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우주는 이제 1000억 킬로미터의 크기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팽창을 계속한다. 온도는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조도 단위로 측정된다. 그 구성 요소들이 마구 요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행동의 차이와 규칙성을 식별한다.
더 복잡한 물질 구조의 기본 구성 성분이 될 최초의 양성자가 나타난다. 다른 많은 형태의 물질 조직은 불안정할 것이다. 하지만 양성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시간도 그에 비하면 짧은 기간으로 보일 것이다. 모든 것이 여전히 자결하고 있지만 곧 우주가 헨리 퍼셀의 아서왕에서처럼 겨울의 정령 콜드 지니어스의 지배하에 놓이고 그 통치는 일시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한 바로크 작곡가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원초적 힘의 작용을 통해 눈의 망토에 덮여있던 차가운 무덤에서 그를 깨워낸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봄을 알지 못한다. 지하 세계의 왕에게 납치된 페르세포네가 석류씨를 다 먹어버려 다시는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는 것이다. 이 쌀쌀한 곳에서 양성자보다 더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양성자는 가장 복잡한 교향곡을 작곡하는 데 사용될 원초적 음표가 될 것이다. 넷째 날, 그리고 빛이 있었다. 처음 몇 분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속도 변화가 일어난다. 우주가 겪은 일련의 변형이 가라앉고 거의 멈추다시피 할 정도까지 모든 것이 느려진다. 과정은 한없이 느려지고 기간은 무진장 길어진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끝이 없어 보이는 시간 동안 우주는 어두운 안개로 가득 차 있다. 기본 입자와 핵이 뒤섞여 광자와 전자의 바다에 잠겨있는 불투명한 세계이다. 단 한 줄기 빛도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플라즈마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 불투명한 어둠의 왕국은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변화의 열쇠는 온도 변화에서 비롯된다. 최초의 원자들이 형성된다. 수소와 헬륨이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태어난다. 원자 궤도의 편안한 껍질에 갇혀 체념한 전자에게 자유의 끝이지만 광자에게는 노예 생활의 끝이다. 물질과의 속박에서 갑자기 해방된 광자는 이제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사방의 빛을 비추며 이 새로운 현실을 축하한다. 광자는 모든 것에 반사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가 줄어들고 진동수가 감소한다. 빛이 생긴다. 당장 일어난 일도 아니고 쉽게 이루어진 일도 아니라는 점만 빼면 성서에 있는 그대로이다. 핵이 형성되는 몇 분의 시간이 지나면 수천 년 동안은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주의 팽창과 냉각은 계속된다. 일종의 불투명하고 미세한 안개가 이 세계를 채우고 감싸고 있다. 갑자기 인력에 의해 물질이 응집하기에는 여전히 온도가 너무 높다. 다섯째 날, 첫 번째 별에 불이 켜지다. 물질의 시대는 막 시작되었고 변화의 리듬은 점점 느려진다. 물질과 복사가 분리되며 세상은 명확해졌다. 급팽창 이전 양자 요동의 산물인 암흑 물질 밀도의 작은 이상 현상은 확장되고 그 주변에서 뭔가 일어난다. 이 느린 과정은 수억 년이 걸린다. 그러나 진행 속도는 감지할 수 없다 해도 중력의 진행은 가차없다. 불규칙한 부분을 중심으로 방대한 가스가 모여들어 응집된다. 태양보다 100배 이상 무거운 엄청난 질량의 구형 물체가 발견되기 시작한다.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중력은 강하다. 가스를 납축하여 시스템 중앙으로 끌어당기고 과정에서 수소가 가열된다. 이렇게 다섯째 날이 되어 2억 년이 지나고 첫 번째 별이 탄생한다. 여섯째 날, 혼돈이 질서로 위장하다. 여섯째 날이 시작되었다. 우주는 이제 무수히 많은 거대한 별들로 빛나고 있다. 별들은 우주적 규모로 보면 빠른 주기로 세대를 거듭하며 증식한다.
별들 중 하나가 죽을 때마다 별을 둘러싸고 있는 이온화된 수소와 헬륨의 거대한 구름은 무거운 원소로 풍부해진다. 중력은 거대한 암흑물질 주위에 형성된 이런 물질 덩어리에 천천히 작용한다. 각 운동량의 보조는 별들과 물질의 무리가 중앙에 구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우리는 추락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추락은 피할 수 없다. 무시무시한 소용돌이가 우리를 삼키고 있다. 우리의 종말은 정해졌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역동적 혼돈의 메커니즘은 우리에게 희망을 남기지 않는다. 혼돈은 질서로 위장하고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운 가면을 썼다. 이 속임수 덕분에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안심할 수 있었다. 일곱째 날, 복잡한 형태의 무리. 우리 은하의 모든 것은 수십억 년 동안 그 중심의 주위를 꾸준히 공전해 왔다. 새로운 은하의 격동기, 그 질풍노도의 기는 오래전에 끝났다. 궁수자리는 원래 핵을 둘러싸고 있던 별과 가스 먼지를 모두 삼킨 후 오디세우스의 포도주를 마신 동굴 속에 폴리페무스처럼 평온하게 잠들어 있다. 머나먼 은하의 활동성 핵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은 아주 무해하다. 이제 은하의 탄생을 특징짓는 일련의 파국에 의해 깨지지 않는 평온이 찾아왔다.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이 시작될 때까지 90억 년 이상이 흘렀다. 거대한 나선형을 구성하는 4개의 거대한 구조에 비해 부차적 지역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초신성처럼 폭발하면서 먼지와 가스, 분자구름을 우주공간에 뿌렸다. 그 속에는 주로 수소와 헬륨이 들어있지만 탄소, 질소, 산소, 규소, 철 등이 있다. 구름이 뜨겁고 계속 팽창하는 한 이 거대한 구름을 응집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점차 냉각되고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중력이 팽창력을 압도하고 물질 덩어리 주위에 더 크고 무거운 응집 중심을 형성한다. 은하 내부에는 은하의 미니어처가 형성된다. 큰 구름의 일부가 자체 중력의 힘으로 붕괴되어 중심에서 별이 탄생하는 태양성운이 형성되고 그 주변에는 일종의 강착 원반이 형성된다. 태양이 빛나고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형성된다. 그 다음 더 천천히 그리고 더 거친 경로를 따라 가장 안쪽 궤도의 암석 행성들이 모일 것이다. 이 중 하나는 운이 좋을 것이다. 형성 중인 다른 행성과의 파국적 충돌로 인해 파괴되어 수천 개의 파편이 되는 대신 큰 위상을 갖게 되어 앞으로 수십억 년 동안의 궤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태양의 적당한 거리에 행성이 탄생한다. 우주는 가장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태양계가 형성된 지 10억 년이 흘렀고 원시 생명체가 지구에서 발달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이 복잡한 화학적 형태는 지구의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갈 것이다. 생명체의 조직은 단세포 생물에서 식물과 동물 그리고 우리에 이르기까지 더 복잡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일곱째 날이 끝나고 창세기가 끝난다. 138억 년이 지났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누가 처음이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사용한 언어도 그가 작은 집단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도 재구성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남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며 어쩌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 감수의 글, 우주 탄생, 그 7일간의 이야기.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기의 기원에 대해 항상 궁금해했다. 인간이 사유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궁금증은 시작되었을 것이다. 인간이 궁금해하는 기원에는 3가지가 있다. 주위의 모든 사물을 담고 있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기원이다.
이 책에서는 이 세 가지 중 가장 근본이 되는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물질의 기원에 대해 다룬다. 인간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 사유하면서 여러 가지 서사를 남겼다. 이미 수년 전에 모든 문명 사회에 각종 우주 탄생 신화들이 있었다. 콩고의 쿠바족부터 적도 아프리카의 피그미족까지 기원 신화를 가지고 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기독교 성서에 처음을 장식하고 있는 창세기다. 창세기에는 세상의 만물과 생명체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6일에 걸쳐 나타난다. 서양에서는 1500년 가까이 그들을 지배하던 우주관을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였다. 과학적 사고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400년 전의 일이다. 이탈리아의 입자 물리학자 귀도 토넬리는 이 서사시 중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한다. 우주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일들을 다양한 인문학적 비유를 들어가며 이야기한다. 그는 힉스 입자 발견을 한 세른의 실험팀인 CMS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학자이다. 그 실험실에서는 우주 초기의 상태를 만들어 그 현상들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는 제네시스의 현장을 체험하는 사람이다. 우주의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진화를 7일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진공으로부터 어떻게 우주 전체가 만들어져 현재 같은 광활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했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진공 상태를 먼저 만난다. 아무것도 없던 우주에 그 시작 전에 무언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저자는 진공이 있었다고 말한다. 진공은 무가 아니다. 빅뱅 이후 원시의 혼돈 상태이면서 매우 작은 양자 상태의 우주가 어떻게 갑자기 커졌는가에 대한 설명과 급팽창 이론이 등장한다. 사실 이 부분은 누구에게나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우주 초기의 상태를 설명하는 고도의 물리 이론을 어찌 금방 이해하랴. 둘째 날은 물질의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장과 그 요동이 입자로 나타나는 힉스 입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본 입자라는 주연 배우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따르는 각종 물리 법칙과 그것들이 갖는 아름다움으로 페이지가 메워진다. 대칭성과 그 깨어짐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급팽창 단계 이후 나타난 우주는 완벽함의 영역이다. 이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은 대칭적이지만 이는 깨어지고 만다. 이렇게 완벽한 메커니즘이 왜 깨어지나? 거장이 그린 한 폭의 그림은 대칭이 깨졌을 때 새롭고 아름다운 걸작으로 태어난다. 자연도 이 같은 유혹에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귀도 토넬리의 연구팀이 발견했다는 힉스 입자란 무엇인가, 왜 중요한가? 세른에서 수조 원을 들여 세계 최고의 에너지의 입자 가속기 LHC를 세웠다. 이는 인류가 만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장치이다. 세른에서는 매년 수천억의 연구비를 써서 실험하였고 첫 번째 결과물이 힉스 입자의 발견이었다. 힉스 입자는 물질이 어떻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 해답을 주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빛, 광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로 약 30만 km/s로 날아다닌다.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전자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속에 쿼크 등이 있다. 빅뱅 직후에는 이런 입자들도 다 질량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우주에서는 기본 입자인 전자, 쿼크 등이 질량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질량이 없었다면 우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전자가 양성자 주위를 돌 수도 없을 것이다. 수소 원자도 형성되지 못할 것이다. 빅뱅 직후 질량이 없던 입자들이 어떻게 질량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론을 1964년 피터 힉스, 프랑스와 앙글레르 등이 제안했다. 만약에 기본 입자들의 힘을 가할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이런 장이 우주 전체 공간에 퍼져 있다면 이 속에서의 입자들은 질량을 가지게 되어 빛의 속도보다 천천히 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아주 수영을 잘하는 선수가 점성이 큰 액체, 예를 들어 물 속에서 수영을 했을 때 그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힘을 주는 장을 힉스장이라 부르게 된다. 힉스장과 상호작용하는 정도의 크기에 따라 각각의 기본 입자의 질량들이 달라진다. 우리는 장의 개념을 전자기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빈 공간에서도 자기장이 있다고 하면 그 자기장에 영향을 받은 자석이 움직이게 된다. 우주 전 공간에 힉스장이 정말로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 것이다. 우주를 관측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이다. 인간이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우주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후 천문학의 발견은 빛을 관측하면서 있어왔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주의 빛은 그 주변에 전기를 띤 수많은 입자들과 충돌하기 때문에 멀리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우주는 어둠의 존재로 가득 찬 빛이 없는 세계다. 우리는 지금 넷째 날에 와 있다. 우주는 3000도 이상이었다가 팽창하면서 수십만 년의 시간이 흘렀고 다시 우주 온도가 300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빅뱅 직후 38만 년 전자들은 양성자에 포획되어 있어 전하가 중성인 원자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우주는 투명해져 빛이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때의 빛이 지금까지도 우주를 떠돌다가 우리에게 관측되면서 우주의 38만 년 전 당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우주 배경 복사라 하는데 이는 원시 우주에 대한 중요한 소스를 제공한다. 이는 빅뱅의 증거이기도 하다. 다섯째 날에는 별의 중심부에서 핵반응이 일어나 별들이 밝혀지게 되고 태양에서 엄청난 핵반응을 통해 주변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크고 작은 별들은 각기 다른 일생을 갖게 된다. 이를 밝히는 데 기여한 핵물리학의 발전에 대해 소개된다. 이제 우주의 나이는 수억 년 정도 되었다. 매우 커졌다가 장렬하게 폭발하는 초신성, 별의 최후에 나오는 중성자별, 블랙홀 등이 등장하는 시점이다. 여섯째 날에는 별들의 모임인 은하들이 등장하고 모든 은하계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제 일곱째 날로 넘어가면서 우주는 나이가 90억 년 정도가 된다. 여러 별 주위에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려진다. 외계 행성에 대한 내용이 쏟아진다. 138억 년이라는 시간을 품고 있는 입자로부터 우주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은하와 블랙홀, 외계 행성의 이야기로 펼쳐지는 동안 7일이 흘렀다.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하는 단순한 질문은 우주 전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여기에는 수천 세대가 공유해온 신성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